성준아, 내 돈 쓸 줄만 알지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는 등신인데 이번 설에는 상에 안 치지 마라. 정 배고프다고 하면 부엌 구석에서 남은 찌꺼기나 주워 먹으라고 해. 설날 당일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밥그릇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당신의 그 가장 노릇하는 자들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명품 정장을 빼입었지만 실상은 3년째 백수건달인 내 남편, 박성준. 그는 가족들의 그 맹목적인 숭배를 아주 당연하다는 듯 즐기며 내 쪽은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아니, 참는 건 공범이다. 나는 얼굴에 튀찌개 국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입니까? 네, 그 아파트 전세 보증금 회수 절차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 전부 정지시켜 주시고요. 그 순간 나는 남편의 심장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모시겠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커튼 틈새로는 새벽 5시 특유의 푸르스름한 회색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눈을 뜨자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윤곽이 흐릿함에서 선명함으로 서서히 바뀌었다. 옆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성주는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불을 둘둘 말아 껴안은 채 뒤통수에 까치집진 머리카락만 삐죽 내밀고 있었다. 나는 몸을 옆으로 돌렸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매트리스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즉시 몸을 굳히고 숨을 죽인 채 3초를 기다렸다. 그는 깨지 않았다. 욕실의 타일은 겨울이라 그런지 유난히 차가웠다. 발가락이 바닥에 닿는 순간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종아리까지 찌릿하게 올라와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수도꼭지를 틀자 처음 쏟아져 나온 물은 수도관 속에 밤새 고여있던 한기를 머금고 있어 손가락이 아릴 정도였다. 나는 그 찬물을 그대로 얼굴에 끼얹으며 찰싹찰싹 두드렸다. 거울 속 여자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 밑에는 거무죽죽한 다크서클을 달고 있었다. 36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몇 초간 응시하다가 세수를 시작했다. 치약의 매운 박하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칫솔질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오늘의 일정을 빠르게 훑었다. 오전 9시 30분 임원회의, 오후 2시 일본 공급사와의 화상 미팅, 저녁 6시에는 다음 분기 물류 예산 결제까지. 양치컵을 선반에 올려놓다가 성준의 면도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작년 생일 선물로 사준 38만 원짜리 최신형 전동 면도기였다. 그는 진동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2달도 채 쓰지 않고 욕실 선반 구석에 방치해 두었다. 면도기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내 화장품 파우치를 놓을 자리를 만들었다. 화장을 하는 동안 거실 쪽에서 냉장고 컴프레서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올 때 산 냉장고였다. 삼성 비스포크 최신형 420만 원을 일시불로 긁었다. 당시 성주는 급속 냉동 기능이 있어야 회사에서 받아오는 한우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며 그 모델을 고집했었다. 회사. 마스카라를 바르던 내 손이 멈칫했다. 그에게는 이미 3년 전부터 회사가 없었다. 파운데이션, 눈썹, 아이섀도우, 블러셔. 모든 과정이 기계처럼 능숙했다. 이 집에서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15분의 시간이었다. 파운데이션이 다크서클을 가렸고 블러셔가 창백한 뺨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방금 전에 지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되고 유능해 보이는 모든 것이 완벽한 상무님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욕실을 나왔을 때도 침실의 이불 덩어리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6시 10분이었다. 주방에 들어서자 센서 등이 자동으로 켜졌다. 냉장고에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된장찌개가 있었다. 작은 냄비에 덜어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고요한 새벽이라 그런지 정화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자 금세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달걀 프라이 하나를 부치고 어제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 2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혼자 먹는 아침이라 거창할 필요는 없었지만 나는 습관처럼 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려냈다. 달걀은 예쁜 접시에 담고 김밥은 먹기 좋게 반으로 갈라놓고 된장찌개는 온기가 식지 않게 뚜껑 있는 그릇에 담았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창밖의 하늘은 푸른 회색에서 옅은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더디게 밝았다. 하지만 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가 진 뒤에 퇴근하는 삶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확인했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신한은행 알림이 떴다. 강지영 고객님, 급여가 12월 25일 자로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2억 5,734만 원입니다. 이번 달 월급에 연말 보너스가 합쳐진 금액이었다. 성원그룹 유통계열사의 상무로서 이 정도 숫자는 내게 그저 통장에 찍히는 데이터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볼 때마다 나는 조건반사적으로 3년 전 내 앞에 무릎 꿇었던 성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날 그는 만취 상태로 귀가했다. 고급 정장에는 누가 쏟았는지 모를 술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싸구려 위스키와 땀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마룻바닥에 무릎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쿵 하고 울렸다. 지영아, 제발 회사가 망했어. 투자자들이 다 도망갔어. 당장 갚아야 할 빚이 3억이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는 내 발등에 눈물과 콧물, 술 냄새를 쏟아내며 싹싹 빌었다.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닿는 느낌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다. 그때 느꼈던 역겨움은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도왔다. 내 적금을 깨서 빚을 갚아주었고 내 인맥을 동원해 빚쟁이들을 처리해 주었으며 심지어 내 명의로 카페를 하나 차려 그를 바지사장으로 앉혀주기까지 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성공한 청년 사업가라는 가면을 계속 쓰고 있을 수 있도록. 그로부터 3년. 지난 3년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이 30평대 고급 아파트, 전세 보증금 8억 원에 월 관리비 150만 원은 전부 내가 냈다. 매달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용돈 500만 원도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 시누이 결혼할 때 해준 혼수 비용 2천만 원도 내가 냈다. 시아버지가 바꾼 제네시스 승용차 4,500만 원도 내가 결제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눈에 이 모든 돈은 우리 성준이가 번 돈이었다. 대낮까지 침실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 저 남자는 사업하느라 고생하는 아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기둥, 집안의 자랑기였다. 그럼 나는 남편 덕에 호강하는 며느리, 쟤도 못 낳는 주제에 돈 쓸 줄만 아는 물건,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소식 없는 밥벌레 되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엎어두고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달걀 프라이는 이미 식어서 노른자 위에 얇은 막이 생겨 있었다. 갓 구웠을 때의 윤기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나는 꾸역꾸역 그것을 다 먹어치웠다. 6시 45분 설거지를 마치고 현관으로 가서 구두를 신었다. 내 하이힐은 신발장 가장 아랫단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앞코가 바깥쪽을 향하게 양쪽 구두의 간격은 딱 손가락 2마디 정도로. 이건 내 습관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다녀가는 날이면 내 신발은 늘 발로 차인 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곤 했다. 거치적거린다는 이유였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머플러를 맸다. 현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점검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고 화장은 깔끔했으며 옷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이게 바로 강지영이다. 성원그룹 유통계열사 상무, 연봉 20억이 넘는 커리어 우먼. 문을 열자 서울의 겨울 칼바람이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얼굴을 베고 지나갔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졌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데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숨통 트이는 시간이었다.
집을 나서서 회사로, 내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곳으로 향하는 시간. 회사는 여의도 성원빌딩 32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32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비서인 박은하 대리가 이미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안은 채 나를 보자마자 허리를 숙였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9시 30분 임원회의는 비회의실이고 회의 자료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녀가 건네는 파일을 받아들고 걸음을 옮기며 훑어보았다. 일본 다나카 사장 쪽에서는 연락 왔나? 네, 다나카 사장님 비서실에서 오늘 새벽에 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 화상 미팅 시간 확정했고요. 내년 1분기 공급 물량 조정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관련 데이터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져와요. 네, 알겠습니다. 내 집무실로 들어서자 박 비서가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어주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일부가 내려다 보였다. 겨울 강물은 짙은 회청색을 띠고 있어 보기만 해도 차가웠다. 나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열었다. 잃은 사람을 명료하게 만든다. 이곳에서 나는 상무이자 결정권자이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내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내 결정에 따라 조직이 움직이며 내 가치를 인정해준다. 여기서는 아무도 내 밥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남편 등골 빼먹는 기생충지라고 부르지 않으며 내 앞에서 다들이 돈 벌어 고생한다는 역겨운 연극을 하지 않는다. 9시 20분, 나는 파일을 챙겨 들고 비회의실로 향했다. 회의는 순조로웠다. 내가 제안한 몇 가지 물류 효율화 방안은 다른 임원들의 지지를 얻었고 김도현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특별히 나를 지목했다. 강상무는 우리 회사에서 실행력이 가장 뛰어난 임원이야. 이번 연말 실적 평가에서도 유통부문 숫자가 제일 훌륭하더군. 나는 가볍게 목례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났을 때는 이미 11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다. 미확인 메시지 3개. 첫 번째는 성준이었다. 여보, 나 일어났어. 밥 뭐 먹어?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두 번째도 성준이었다. 엄마가 방금 전화 왔는데 모레 설날이니까 내일 일찍 내려오래. 가서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한다고 내일 연차 쓰라는데? 세 번째는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였다. 지영아, 모레가 설이다. 내일 일찍 와라. 부엌길이 산더미다. 너 혼자 오면 된다. 우리 성준이는 서울에서 푹 쉬게 놔둬라. 내 아들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냐? 나는 그 3개의 메시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창밖의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져 들어와 눈부신 빛의 조각을 만들어냈다. 나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액정이 바닥을 향하게 놓고는 다시 업무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이 3개의 메시지에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 2시의 화상 미팅은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다나카 사장은 고집불통인 노인이었다. 그는 기존 공급량에서 15%를 늘려달라고 하면서도 단가는 동결하겠다고 버텼다. 우리는 3번의 공방을 주고받았고 나는 데이터를 들이밀며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다. 결국 물량 10% 증량에 단가 3% 인상으로 합의를 봤다. 완승은 아니었지만 양쪽 모두 납득할 만한 결과였다. 화상 연결을 끊고 나자 등줄기가 축축했다. 난방을 틀어놨는데도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식은땀이 흘러 블라우스가 젖어 있었다. 박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쟁반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다. 상무님, 아침부터 식사도 못 하셨잖아요. 욕이라도 좀 하세요. 거기도요.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상무님.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던데요. 그제야 미팅 때문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두었던 게 생각났다.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와 있었다. 5통은 성준, 2통은 시어머니였다.
메시지는 아이의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성준, 여보, 왜 답장이 없어? 엄마가 계속 물어보는데? 여보, 많이 바빠? 근데 엄마 진짜 화나신 것 같아. 여보, 제발 답장 좀 해줘. 엄마가 당신 회사로 전화 건다고 난리야? 시어머니는 가족 단톡방에 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특유의 앙칼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흘러나왔다. 아니, 이 며느리가 정말 하루 종일 회사에서 뭘 하길래 전화를 안 받아. 말단 직원 주제에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유세야? 내 아들은 뼈 빠지게 벌어다 먹여 살리는데 편하게 살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번 설에는 와서 제대로 일 좀 해라. 그래야 시댁 볼 면목이 서지. 나는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고 꺼버렸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배회했다. 잠시 후 나는 짧게 타자를 쳐서 전송했다. 내일 오후에 도착합니다. 어머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떤 반응이 올지 뻔히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30초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1분 넘게 웅웅거리다 멈췄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지가 날아왔다. 강지영, 너 이번 설 쇠기 싫으냐?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너 먹여 살리는데 명절에 와서 전 좀 붙이는 게 그렇게 억울해. 그깟 회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연차 하나 못 써?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피땀 흘려 너 먹여 살리는데 그 10글자가 녹슨 톱이 되어 내 신경을 슥슥 썰어대는 것 같았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휴대전화를 서랍 깊숙이 처박았다. 그리고 남은 오후 업무에 몰두했다. 저녁 7시 30분 회사 로비를 나섰다. 서울의 겨울밤은 일찍 찾아왔다. 가로등은 이미 켜져 있었고 주황색 불빛이 어둠 속에서 동그랗게 번져 있었다. 지하철역 입구는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나는 코트깃을 여미고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다. 5호선 객차 안은 콩나물시루 같았다. 구석자리에 간신히 몸을 밀어넣고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성준이 보낸 메시지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다.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엄마 엄청 화났어. 왜 답장을 안 해? 여보 뭐해 같은 징징거림뿐이었다. 스크롤을 내리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시선이 멈췄다. 여보, 당신 일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엄마는 어른이잖아. 조금만 존중해주면 안 돼? 나 중간에서 진짜 곤란해. 내일 좀 일찍 가면 안 될까? 나 도와주는 셈치고 응. 나 도와주는 셈치고. 지난 3년 동안 그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더라. 빚 갚아줄 때도 나 도와주는 셈치고. 카페 차려줄 때도 나 도와주는 셈치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거짓말 장단 맞춰줄 때도 나 도와주는 셈치고.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그를 도와주는 셈 쳐야 하는 걸까?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사람들 틈에 섞여 내렸다. 집에 도착하니 8시가 넘었다. 현관 센서 등만 켜진 어두운 거실에서 나는 신발을 벗고 더듬거려 스위치를 올렸다. 성준은 소파에 널브러져 TV를 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맥주 캔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더니 내 표정을 살피며 잽싸게 몸을 일으켰다. 여보 왔어. 밥은? 치킨 시켰는데 반 정도 남았어. 생각 없어. 나는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테이블 위의 쓰레기 더미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짜장면 소스 자국이 테이블보에 말라붙어 누런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저건 3일 전에 그가 먹은 건데 내일 치울게라고 해놓고 그 내일은 영영 오지 않고 있었다. 욕실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등줄기를 때렸다. 눈을 감고 정수리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맞으며 이 피로와 짜증이 하수구로 씻겨 내려가길 기도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그것들은 그저 내 몸속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언젠가 폭발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성준이 그새 테이블 위에 쓰레기를 싹 치워놓았다. 주방에 서 있던 그가 나를 보며 비굴하게 웃었다. 여보, 앉아 있어. 물 떠다 줄게. 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다. 그가 물컵을 들고 와 내 옆에 앉았다. 눈빛에는 내가 아주 잘 아는 그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엄마 오늘 진짜 많이 화나셨어. 내일 좀 일찍 출발하면 안 될까? 엄마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제 수용품 장 보는 것부터 도와달라시는데 오후에 간다고 했잖아. 알지, 아는데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엄마는 오후면 너무 늦다고 생각하시니까. 전도 부쳐야 하고 잡채도 해야 하고 튀김도 알잖아. 할 거 많은 것. 그럼 당신이 가서 하면 되잖아. 당신이 가서 도우면 되잖아. 왜 못해? 그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마치 내가 외계어라도 한 것처럼. 여보, 나는 아들이잖아. 남자가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 그럼 나는? 나도 직장 다니고 나도 피곤해. 내가 무슨 로봇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나 진짜 중간에서 입장이 너무 난처해. 당신이 나 좀 봐주면 안 돼? 봐줘.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5년 동안 봐온 얼굴이었다. 5년 전 선을 볼 때 그는 몸에 딱 맞는 슈트를 입고 세련된 매너로 대화를 이끌었으며 웃을 때는 가지런한 치아가 돋보였다. 당시 그는 잘나가는 투자회사의 이사였고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라며 주변에서 다들 내가 횡재했다고 떠들었다. 지금은 턱선은 무너져 투턱이 되었고 눈 밑에는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왔다. 기상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게임하는 시간은 늘어났으며 나와 대화할 때면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성준아. 응.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 대신 갚아준 돈이 얼마니? 그의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여보,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안 했을 뿐이지.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3년 전 내 빚 3억 내가 갚았어. 이 아파트 전세금 내가 냈고 매달 내 엄마한테 가는 용돈 내가 줬어. 내 여동생 혼수 내가 했고 내 아버지 차 내가 사드렸어. 그 카페 그것도 내 돈으로 차린 거야? 알아. 당신 고생한 거 다 알아. 그럼 너는? 뭐? 너는 뭘 했는데? 그는 입을 벙긋거리다 다물었다.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너는 매일 해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게임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맥주나 마시잖아. 카페는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고 넌 한 달에 2번이나 나가니? 내 엄마는 내가 준 돈으로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들 잘나서 호강한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나는 매일 12시간씩 회사에서 전쟁 치르고 와서 집에서는 너한테 좀 도와줘, 기회해줘 소리나 듣고 있어. 나는 언제 이해받는데? 여보.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설날 가는 것만 좀. 그래. 나는 말을 자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오후에 갈 거야? 더 일찍은 못 가. 정 급하면 너 먼저 가든지. 가서 내 엄마한테 전해. 며느리 중요한 회사 일 있다고. 여보, 나 피곤해. 잘 거야.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나니 오후 1시가 넘었다. 서울에서 시댁이 있는 경기도 의정부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다. 7호선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터널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휴대전화가 징하고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빨리 와라. 기름 다 식는다. 답장하지 않았다. 1시 45분 성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여보 어디쯤이야? 엄마가 계속 물어봐. 나는 2글자만 쳤다. 전철. 2시 30분 의정부역에 도착했다. 출구로 나오자마자 서울보다 훨씬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때렸다.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시댁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수없이 오갔던 길이라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다.
편의점 끼고 좌회전, 갈빗집과 세탁소를 지나 우회전, 주택가 언덕길 끝자락에 있는 2층 양옥집. 지은 지 20년이 넘은 붉은 벽돌집은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대문이 쇠창살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잿빛 하늘을 향해 말라 비틀어진 손을 뻗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네, 나가요. 문을 열어준 건 신우이 박수민이었다. 분홍색 수면 잠옷차림에 머리는 대충 틀어 올려 똥머리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웃듯 말했다. 어머, 언니 오셨어요. 진짜 늦게 오시네. 엄마가 오전 내내 기다리셨는데? 언니. 나보다 6살이나 어리지만 그녀는 내게 돈이 필요하거나 부탁할 게 있을 때만 언니라고 불렀다.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는 성준 오빠처라고 하거나 아예 저기요라고 부르기 일쑤였다. 일이 있어서요. 나는 짧게 대꾸하고 현관을 넘어섰다. 현관은 좁았다. 신발을 벗으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거실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이고, 귀하신 상무님 드디어 오셨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다. 팔짱을 낀 채 얼굴에는 떫은 감이라도 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62, 살집이 있는 체구에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진하게 났다. 눈가 주름 사이로 나를 쏘아보는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복은 무슨, 일찍이나 올 것이지. 그녀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내 아들은 아침 일찍 와서 기다리는데 며느리라는 게 해 다 떨어져서 오냐? 내 그 대단한 회사가 우리 집 제사보다 중요해? 회사에 급한 결제 건이 있었습니다. 급한 결제? 말단 직원이 결제할 게 뭐 있다고. 유세는 혼자 다 떨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됐고,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들어와. 시어머니는 팔이 쫓듯 손을 휘저었다. 옷 갈아입고 부엌으로 튀어와. 기름 달궈 놓은 지가 언젠데. 그녀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사라졌다. 코트를 벗으려는데 옷걸이가 이미 포화 상태였다. 성준의 패딩, 신우이의 롱패딩, 시아버지의 점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할 수 없이 코트를 곱게 개어 신발장 위에 올려두려 했다. 언니, 그 코트 져주세요. 신우이가 옆에서 손을 내밀었다. 거기 두면 구겨지잖아요. 제가 제 방에 걸어둘게요. 나는 코트를 건네주며 그녀가 내 캐시미어 코트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작년 신세계 백화점에서 150만 원 주고 산 코트였다. 분명 아무데나 처박아 두거나 먼지 구덩이에 던져 놓겠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날이니까 참아야 한다. 부엌 문을 여는 순간 찌든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다. 매캐한 연기에 눈이 따가워 눈물이 핑 돌았다. 환풍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10년도 더 된 고물이라 소리만 요란할 뿐 연기는 그대로 실내를 맴돌았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프라이팬 2개가 올라가 있었고 한쪽에는 식용유가 끓고 있었다. 조리대 위에는 부침가루를 뒤집어 쓴 동태포, 썰어놓은 호박, 꼬치에 꿰어놓은 맛살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왔어요, 동서. 조리대 앞에 서 있는 건 형님, 김정숙이었다. 아주버님 댁 형님은 올해 45, 이 집안 맏며느리로 20년을 버틴 산증인이었다. 기름 연기에 훈제된 듯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긴 나무 젓가락으로 쉴 새 없이 전을 뒤집고 있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다가가며 말했다.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쉬긴 뭘 쉬어. 형님은 씁쓸하게 웃었다. 동서 안 오는 동안 내가 쉴 틈이 있었겠어? 새벽 6시부터 했는데 이제 겨우 반했어. 형님은 젓가락을 내게 넘겨주고는 앞치마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부엌을 나갔다. 나는 젓가락을 이어받아 기름 냄새 진동하는 전장에 섰다. 달궈진 팬 위로 기름이 튀어올라 손등에 닿을 때마다 따끔거렸다. 나는 통증을 참으며 전을 뒤집었다. 노란 계란 옷을 입은 전이 기름 속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갈색으로 변해갔다. 1개,
2개, 10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렸다. 앞치마는 기름 얼룩 투성이가 되었고 손등에는 붉은 반점이 몇 개나 생겼다. 지영아.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엌 문을 열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소파 상석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와 성준이 있었다. 세 사람 앞에 테이블에는 곶감이며 한과, 과일이 잔뜩 쌓여 있었다. 성준은 귤을 까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잡채는 버무렸냐? 아직 전이 다 안 끝나서. 아니, 손이 왜 그리 굼뜨냐? 제사상에 올릴 게 천지빛깔인데 언제 다 하려고 그래?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수민이도 아침부터 고생했으니까 너는 군소리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옆에 있는 1인용 소파에 파묻혀 휴대전화를 하던 신우이를 곁눈질로 봤다.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가씨는? 걔는 아침 내내 재료 다듬느라 진을 뺐어. 좀 쉬게 둬라.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다. 언니라는 게 돼서 신우이 챙길 줄을 몰라요. 할 말은 많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멀뚱히 서 있지 말고 가서 일해. 저녁 먹기 전까지 다 끝내놔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다. 식어가는 기름을 다시 달구며 남은 재료를 쳐다봤다. 동태전, 호박전, 두부 부침, 고추전 이걸 다 부치고 나면 잡채도 해야 하고 탕국도 끓여야 하고 과일도 깎아야 한다. 오늘 밤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갓 튀겨낸 전을 키친타월 위에 올려놓는데 아까 기름 튄 자리가 화끈거려 보니 물집이 잡혀 있었다. 대충 반창고 하나를 찾아 붙이고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5시 30분, 형님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형님이 혀를 내둘렀다. 곧 6시인데 저녁상은 또 언제 차려? 저 혼자는? 알아의 형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소매를 걷어붙였다. 같이 하자. 이러다 밤새우겠다. 둘이 붙으니 속도가 붙었다. 6시 10분, 마지막 동태전을 건져 올렸다. 채반 5개의 전이 수북하게 쌓였다. 노릇하고 기름진 며느리들의 피땀 결정체. 지영아. 또 시어머니였다. 저녁 다 됐냐? 배가 등가죽에 붙겠다. 다 됐어요. 형님이 대신 대답하고는 내게 속삭였다. 동서는 찌개 데워. 내가 상 펼게. 저녁상은 거실에 차려졌다. 교자상 위에 수저가 놓이고 시아버지가 가장 안쪽 상석, 그 옆에 시어머니, 양옆으로 성준과 신우이가 앉았다. 나와 형님은 부엌에서 갓데운 국과 반찬을 날랐다. 자, 먹자.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다. 오늘 내게 처음 한 말이었다. 퇴직 교장 선생님 출신인 그는 하루 종일 입을 닫고 근엄한 척 앉아 있었지만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종일 서 있는 동안 물 한 잔 떠다 준 적 없었다. 나와 형님은 상 귀퉁이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았다. 시금치 나물로 젓가락이 가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다. 지영아, 그 한우갈비, 해동 다 됐냐? 아직. 아니, 그걸 여태 안 녹이면 어떡해? 내일 탕국 끓여야 하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내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어머니, 저 2시 반부터 계속 전만 부쳤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며느리가 그 정도도 안 하고 밥 얻어먹으려고 했어? 내 아들은 밖에서 돈 버느라 뼈가 삭는데 집구석에서 전 몇 개 부치는 게 그리 힘들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성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려 했다. 너는 밥이나 먹었? 시어머니가 아들을 쏘아보더니 다시 나를 노려봤다. 뭐해? 안 가고. 성준을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밥그릇에 코를 박은 채 갈비찜만 우적우적 씹고 있었다. 비겁한 인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냉동실에서 꽝꽝 언 갈비를 꺼내 찬물에 담갔다. 손이 시려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다. 다시 상으로 돌아오니 이미 반찬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해동했냐? 물에 담가놨어요. 진작 좀 하지.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앉아라.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국은 다 식어서 기름이 둥둥 떠 있었고 밥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모래알을 씹는 기분으로 밥을 삼켰다. 참, 시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냈다. 지영아, 저번에 내가 말한 거 성준이랑 얘기 좀 해봤냐? 무슨 말씀이세요? 수민이 전세금 말이다. 시어머니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다음 달 만기인데 집주인이 1억을 올려달란다. 우리 형편에 그 큰돈이 어디 있냐? 성준이 내가 좀 해줘라. 성준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하지만 그는 못 들은 척 밥만 퍼먹었다. 예, 박성준. 너 말 좀 해봐라. 시어머니가 아들 팔을 툭 쳤다.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은 무슨. 당장 내 동생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희 부부 돈 좀 있잖아. 1억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 톤이 높아졌다. 지영이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시누이가 집이 없어 쫓겨나게 생겼는데 모른 척할 셈이야?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어머니, 요즘 전세난이라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누가 적은 돈이랬냐? 하지만 우리 성준이가 능력 좋아서 돈 잘 벌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나는 성준을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쳐박고 밥알만 세고 있었다. 마치 등껍질 속으로 숨어버린 거북이처럼. 성준 씨, 내가 불렀다. 그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여보, 그게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얘기할 게 뭐 있냐? 시어머니가 상을 탁 쳤다.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못 써? 사내대장부가 돼서 마누라 눈치를 보고 살아? 쯧쯧. 엄마. 됐고, 지영아. 너 딱 잘라 말해라. 해줄 거야, 말 거야. 시어머니가 으름장을 놓았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다. 나중에 돈 생기면 갚는다잖아. 나중에 갚는다. 지긋지긋한 레퍼토리였다. 시누이 혼수 때도 빌린다고 했고 시아버지 차 바꿀 때도 잠깐 융통한다고 했다. 매달 드리는 용돈 500만 원도 처음엔 나중에 성준이 사업 대박 나면 2배로 준다고 했다. 3년째 단돈 10원도 돌아온 적 없다. 어머니,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성준 씨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너 정말.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엄마, 밥 좀 먹자. 성준이 겨우 입을 열었다. 집에 가서 얘기할게. 응? 시어머니는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다가 숟가락을 탕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불만을 표시했다. 남은 식사 시간은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나와 형님 몫이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손마디가 욱신거렸다. 동서, 형님이 목소리를 낮췄다. 너무 맘 쓰지 마. 어머니 원래 저러시잖아. 명절만 지나면 안 볼 사이니까. 네. 나 처음 시집 왔을 땐 더 했어. 형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20년 되니까 이젠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그 말이 가슴을 서늘하게 긁었다. 나도 그렇게 될까? 20년 뒤엔 나도 형님처럼 체념한 얼굴로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을까? 밤 9시 설거지가 끝났다. 시부모님은 방에 들어갔고 거실엔 성준과 시누이만 TV를 보고 있었다. 성준 씨, 내가 다가갔다.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 그는 시누이 눈치를 보더니 쭈뼛쭈뼛 일어났다. 마당은 캄캄했다. 현관 센서 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밤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여보, 안 추워. 패딩이라도 입고 나오지. 됐어. 왜 내가 말을 잘랐다. 성준 씨, 아까 밥상머리에서 왜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뭘. 어머니가 1억 내놓으라고 할 때 왜 그 돈 다 내가 번 거라고 말 안 했냐고. 당신 3년째 백수인 거 왜 말 안 해? 매달 드리는 용돈, 당신이 아니라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라고 왜 사실대로 말 안 하냐고. 여보, 목소리 좀 낮춰. 그가 허둥지둥 집 쪽을 돌아봤다. 엄마 들으면 어쩌려고? 들으면 뭐. 사실을 아는 게 그렇게 무서워. 당신이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난 아들이 아니라는 게 그게 그렇게 쪽팔려?
여보, 제발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나 취직하면 사업 다시 시작하면 다 갚을게. 진짜야? 몇 번이나 말했어? 이번엔 진짜야. 내가 요즘 보고 있는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저번에도 그 소리 하다가 3억 날려 먹었잖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여보, 그건 사고였어. 성준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 지쳤어. 뭐? 나 지쳤다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3년이야 내가 내 빚 갚아주고 너 먹여 살리고 그 웃기지도 않은 거짓말 장단 맞춰준 게 벌써 3년이라고. 나는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집에 와서 너한테 도와줘,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음엔 꼭 따위의 소리나 듣고 있어. 나는 언제까지 널 도와줘야 하는데?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건데? 여보,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죽을 죄 지은 거 알아.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진짜 방법이 없었다고. 엄마가 알면 기절하실 거야. 엄마 실망하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 그럼 나는 실망하게 해도 되는 거야? 그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칼바람이 부는 마당에 서서 울고 있는 그를 보는데 문득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맞나? 자기 엄마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 없는 이 사람이 내가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 맞나? 내일 다시 얘기해. 나는 몸을 돌렸다. 제사 준비해야 하니까. 여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댁의 손님방에는 싱글 침대 하나뿐이었다. 이불에서는 퀴퀴한 곰팡내 같은 게 났고 베개는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와 위층의 발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엉켜들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다. 제사는 5시에 시작된다. 며느리인 나는 4시 전까지 모든 제사 음식을 상에 올려야 했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수도 하지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이미 형님이 나와 있었다. 눈밑이 퀭하고 안색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동서도 잠 못 잤어. 형님이 나를 힐끗 보며 물었다. 네. 같이 하자. 우리는 말없이 일을 시작했다. 한우는 해동이 되어 얇게 저며 양념에 재웠고 어제 부쳐둔 전은 다시 데워서 종류별로 3개씩 겹쳐 쌓았다. 과일은 깨끗이 씻어 사과, 감, 배 순서로 윗부분을 깎아 올렸고 떡국떡은 썰어서 그릇에 가지런히 담았다. 4시 45분 모든 재물 준비가 끝났다. 거실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하얀 전지를 깐 상 한가운데에 이씨 집안 조상의 위패가 놓였다. 재물은 정해진 법도대로 놓였다. 맨 윗줄에는 지방과 향로, 그 아래는 떡국과 술잔, 그 아래는 탕과 적, 맨 아랫줄에는 과일과 한과가 자리 잡았다. 시아버지는 짙은 남색계량 한복을 입고 제사상 앞에 섰다. 손에는 두툼한 충문이 들려 있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엄숙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성준과 시누이도 한복을 차려입고 뒷줄에 섰다. 그리고 나와 형님은 앞치마를 두른 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섰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시아버지가 충문을 읽기 시작했다. 낮고 느릿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성준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고 시누이가 절을 했고 시어머니도 절을 했다. 나는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향로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흐릿한 조명 아래서 회색 실타래처럼 흩어졌다. 어제 오후부터 새벽까지 준비한 저 음식들, 저 반듯하게 차려진 재물들은 무언가를 향한 소리 없는 헌신 같았다.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그것은 내 시간, 내 노동, 그리고 내 존엄을 갈아 넣은 헌신이었다. 제사가 끝나고 세배가 이어졌다. 전통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을 하고 덕담과 세뱃돈을 주고받았다.
나는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3번 올린 뒤 수없이 반복했던 그 덕담을 건넸다. 아버님,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세요. 그래.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받거라. 나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나는 매달 시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보낸다. 세배가 끝나고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메뉴는 떡국이었다. 맑은 사골 국물에 하얀 떡이 떠 있고 그 위에 김가루와 달걀 지단이 고명으로 올라가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나도 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막 국물을 뜨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지영아, 숟가락 내려놔라. 네. 내가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어제 너한테 해동하라고 했던 한우, 밤새 해동했다면서 오늘 썰어보니 아주 얼음장이야. 제사상에 올릴 고기가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조상님들이 그걸 어떻게 드시겠냐? 너 일부러 그랬지? 어머니, 저는 변명하지 마. 시어머니가 상을 탁 내리쳤다. 내가 보기에 너 아주 작정했어. 우리 집 제사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어머니, 고기는 제가 해동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부족한 걸 모르면 미리미리 했어야지. 꼭두 새벽까지 미적거리고 있다가 대충 내놓은 거 아니냐? 너 우리 집 무시하냐? 됐다. 지영이 너는 먹지 마. 시어머니가 내 앞에 놓인 떡국 그릇을 확 낚아챘다. 너처럼 남편 등골이나 빼먹는 기생충 같은 년이 한우 떡국 먹을 자격이 어디 있어? 저기 부엌 구석 가서 남은 찌꺼기 비빔밥이나 처먹어. 와장창.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얀 떡과 고명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뭘 멀뚱히 보고 있어? 안 치우고. 바닥 더러워진 거 안 닦아? 나는 고개를 숙여 바닥에 널브러진 떡국을 보았다. 내 떡국. 새벽 3시에 일어나 40분 동안 국물을 우려내고 내 손으로 떡을 썰고 지단을 붙여 올린 내 떡국이었다.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여보, 당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옆에서 성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작게 모기 소리처럼 앵앵거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으로 소고기를 집어 입에 넣으며 제 밥그릇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여보, 그냥 엄마 말대로 해. 철없이 굴지 말고. 철없이 굴지 말고. 그 7글자가 얼음물이 되어 정수리부터 쏟아져 내렸다.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나는 소고기를 씹으며 떡국 국물을 마시며 내 눈을 피하는 저 남자를 보았다. 이 남자가 내 남편이다. 5년 전 나는 이 남자와 결혼을 선택했다. 3년 전 나는 이 남자 대신 빚을 갚아주기로 선택했다. 3년 동안 나는 이 남자의 거짓말을 지켜주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나에게 철없이 굴지 말라고 한다. 헛웃음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칠판을 긁는 듯한 목소리로 악담을 퍼붓고 있었다. 시누이는 옆에서 비웃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부엌 문가에 선 형님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체념만이 가득했다. 나는 바닥에 쏟아진 떡국을 치우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장식장 위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따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 덕분에 머릿속이 전례 없이 맑아졌다. 나는 생수병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너 뭐 하냐? 내 행동을 본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다.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휴대전화질이야? 배워 먹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주소록을 열어 3년 동안 저장만 해두고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다. 법무팀 박 변호사. 통화 연결음이 들릴 때도 시어머니는 계속 욕을 해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수화기 넘어 박 변호사의 목소리만이 선명했다. 여보세요? 강 상무님. 박 변호사님, 접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 스스로도 낯설 만큼 건조하고 평온했다.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 절차, 지금 시작해주세요. 지금 바로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당장이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두 번째 번호를 눌렀다. 신한은행 VIP 전담 매니저. 여보세요? 강지영 고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 팀장님,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 전부 사용 정지해주세요. 가족카드라면 이성준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카드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즉시 동결하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해당 카드는 승인 거절됩니다. 고맙습니다. 종료 버튼을 눌렀다. 세 번째 전화. 부동산 중개인. 여보세요? 조 사장님. 저 망원동 아파트 세입자 강지영입니다. 재계약 안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 밟아주세요. 아, 강 상무님. 지금 결정하신 겁니까? 만기가 다음 달인데. 네, 확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빼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주인분께 연락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화. 카페 점장. 여보세요? 점장님. 저 강지영입니다. 오늘부로 이성준 씨에 대한 경영위임 권한 철회합니다. 직원들한테도 공지하세요. 당분간 영업 중단하고 제 지시 기다리라고요. 강강 상무님. 하지만 이 사장님이 이성준 씨는 사장 아닙니다. 그냥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에요. 자금, 계약, 인사권 전부 제 명의인 거 아시죠? 오늘부터 그 사람은 가게에 발도 못 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시댁거실 한복판에 서서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생중계했다. 처음엔 미쳤냐, 어디다 전화질이냐며 길길이 날뛰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카드 정지, 아파트 회수, 경영권 박탈.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성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내용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공포, 불신, 그리고 멘탈이 붕괴되는 표정.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하는 중이야. 카드 승인 거절 문자가 성준의 휴대전화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징. 휴대전화를 쥔 그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다. 액정 불빛이 창백하게 질린 그의 얼굴을 비췄다. 마치 관 속에 누울 준비를 마친 시체 같았다. 여보, 이러지 마. 그가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다. 어떻게 내 카드를 정지시켜. 내 카드. 나는 그의 눈을 쏘아보았다. 그 카드, 본인 회원이 나야. 너는 가족 회원이고 매달 결제 대금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 3년 동안 내가 게임 아이템 사고 옷 사입고 친구들한테 술 사면서 긁어댄 그 돈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니? 나는 아파트도 그래?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망원동 8억 전세 보증금 내가 냈어. 매달 관리비 150만 원도 내가 냈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영.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내가 냈다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어머니 아들이요? 나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아들이 지난 3년 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백수였어요.
그 세 글자가 폭탄처럼 고요한 거실에 떨어졌다. 3년 전에 사업 망해서 빚만 3억이었어요. 그거 갚아준 사람 접니다. 나는 아무 감정 없는 사무적인 말투로 팩트를 나열했다. 그 카페도 가짜예요. 어머니 앞에서 성공한 사업가 행세하게 해주려고 제가 돈 대서 차려준 겁니다. 명의만 성준 씨 앞으로 해두고요. 너 거짓말이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성준아, 말해봐. 저게 다 사실이냐? 성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언제 꿇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맨바닥에 무릎이 다 아플 텐데도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듯한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미안해. 엄마. 성준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내가 엄마 속였어. 나 3년 전부터 일 안 했어. 회사 망하고 투자자들 도망가고 빚쟁이들 쫓아오고 그거 다 지영이가 막아줬어. 그 돈 다 지영이 돈이야.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치더니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나를 3년이나 속여 내가 감히.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성준이 무릎으로 기어가며 빌었다. 엄마 실망할까 봐, 엄마가 나 무시할까 봐. 나는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어. 일어서. 내가 말을 잘랐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일어서려고 무슨 노력을 했는데? 해 중천에 뜰 때까지 자빠져 자다가 일어나서 게임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맥주나 마셨잖아. 카페에는 한 달에 2번도 안 나갔으면서. 내가 말하는 노력이 방구석에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였니?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바닥에 엎드린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가 한때 내 남편이었다. 5년 전 잘 빠진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을 보며 평생 의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3년 전 내 발치에서 엉엉 울던 그를 보며 측은지심에 한 번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엄마 앞에 그리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쏟아내는 꼴이 영락없이 꼬리 밟힌 똥강아지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설 생각이 없었다. 이혼해. 그 말을 뱉는 순간 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튀어올랐다. 이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해? 자격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아들이 3년이나 저를 속인 자격이요. 제가 3년 동안 빚 갚아주고 생활비 대주고 체면 칠해까지 해줬는데 돌아온 건 기생충 소리였으니까요. 방금 어머니가 제 떡국 그릇바닥에 패대기 치고 찌꺼기나 주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제 자격입니다. 너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 같은 여자가 이혼해서 뭐 어쩔 건데? 누가 거들떠나 볼 줄 알아? 36 먹은 이혼녀를 누가 거들떠봐 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 혼자서도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그리고 이거? 나는 휴대전화 뱅킹 앱에서 이체 내역을 띄워 시어머니 코앞에 들이밀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보낸 돈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합계 1억 8천만 원. 수민 아가씨 혼수 2천만 원, 아버님 차 4,500만 원, 그 외 자잘한 것까지 합치면 총 2억 6천만 원이네요. 시어머니는 액정 속의 숫자를 보며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이 돈,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받는 분 통장에 찍힌 이름은 아들 성준이었겠지만 보낸 사람 이름은 강지영이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랬냐고요? 나는 휴대전화를 거두었다. 제가 여쭐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러셨어요? 제 돈 쓰면서 저보고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욕하고 제가 드린 용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저를 바닥에 쏟아진 떡국이나 닫게 만드셨잖아요. 나는 몰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나는 그게 내 돈인 줄 몰랐어. 당연히 모르셨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아드님이 단 한 번도 사실대로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기 체면 깎일까봐 마누라가 온갖 수모를 당해도 입 꾹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 성주는 여전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쉰 목소리로 울먹였다. 미안해. 시어머니가 휘청거렸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성준을 가리키며 입만 벙긋거릴 뿐 말 한마디 제대로 잊지 못했다. 신우이 수민도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기 무릎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작년 생일에 성준 오빠가 사준 300만 원짜리 백이었다. 그것도 내 카드로 긁은 거였다. 지영 언니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제 혼수는? 수민 씨. 나는 그녀를 차갑게 보았다. 2천만 원짜리 혼수. 내 남편이 너를 보고 결혼했을까? 아니면 그 돈 보고 결혼했을까? 그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현관으로 몸을 돌렸다. 강지영. 강지영 너 거기 안 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쫓아왔다. 너 이대로 못 가. 이혼은 절대 안 돼. 성준아, 뭐해? 빨리 잡지 않고. 무릎 꿇고 빌어. 성준이 바닥을 기어와 내 앞을 가로막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3년 전 그날 밤처럼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속여서 미안해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물과 콧물이 내 바지에 묻어 축축하고 끈적거렸다. 3년 전과 똑같았다. 나는 힘껏 다리를 빼내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성준. 내 목소리는 서늘했다. 3년 전에는 부부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널 도왔어. 근데 지난 3년 동안 내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니? 내가 회사 일로 힘들 때 위로 한 번 해준 적 있어? 내 엄마가 나 괴롭힐 때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내가 기생충 소리 들을 때 사실대로 말해준 적 있냐고. 나는 없잖아. 넌 그저 도와줘, 기회해줘, 엄마 말 들어. 철없이 굴지 말고 그 소리만 했지? 아까 밥상머리에서 내 입으로 그랬잖아. 철없이 굴지 말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넌 잘못했어.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근데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는 구두를 신고 신발장 위에 개어두었던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서울의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운 의정부의 칼바람이 들이닥쳤다. 강지영.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들려왔다. 돌아와. 내가 감히 우리한테 이럴 수 없어. 우리 식구 다 죽일 셈이냐.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문을 나서서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동쪽 하늘은 푸르스름했다. 폐부 깊숙이 찬 공기를 들이마시자 가슴이 시리도록 상쾌했다. 저 집구석에서 숨쉬던 그 어떤 순간보다 자유로웠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동안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성준의 전화,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전화, 받지 않았다. 신우이의 문자, 읽지 않았다. 가족 단톡방에 올라오는 수십 개의 음성 메시지, 전부 삭제하고 방을 나왔다. 7호선 지하철은 한산했다. 설날 아침이니까 당연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터널의 벽을 바라보았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박 변호사의 문자였다. 강 상무님, 서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가족 카드 정지 처리됐고 아파트 해지 통보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카페명의 변경 건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혼 소송 소장 초안 작성 마쳤습니다. 편하실 때 사무실 들러주십시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전송을 마치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린 뒤 눈을 감았다. 열차가 덜컹덜컹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달렸다.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외할머니 댁에 가던 기차 안 풍경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결혼이 뭔지, 고부 갈등이 뭔지,
도와달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덫인지 몰랐다. 그때의 나는 그저 기차를 타면 따뜻한 곳에 도착한다는 것만 알았다. 지금 이 지하철도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진짜 내 집으로. 망원동 아파트는 곧 보증금을 빼야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온전히 내 공간이다. 그곳엔 나를 기생충이라 부르는 사람도, 내 떡국을 바닥에 패대기 치는 사람도, 무릎 꿇고 뒤처리나 강요하는 사람도 없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시댁 식구들과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성주는 아파트에서 짐을 뺐다. 옷가지 몇 벌과 노트북 하나만 챙겨서 본가로 들어갔다. 그가 떠난 날 나는 회사에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신발장에 그의 운동화가 사라졌고 옷장에 그의 외투 몇 벌이 비어 있었다. 거실 테이블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여보, 당분간 엄마 집에 가 있을게. 당신 화 좀 풀리면 우리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자.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나는 그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박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자료는 차고 넘쳤다. 3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 내 서명만 들어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내 이름이 박힌 카페 사업자 등록증 모든 서류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난 3년, 이 집의 가장은 나였다는 사실. 강 상무님, 보통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되는데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상무님 같은 경우는 모든 재산이 상무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할 건덕지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상무님 쪽에서 채무 불이행이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반환 청구요? 네, 그가 표를 가리켰다. 지난 3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겉으로는 이성준 이름으로 증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자금 출처는 상무님입니다. 민법상 증여의 전제 조건, 즉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은 어렵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소비해버린 생활비 같은 건 회수가 힘들죠. 하지만 적어도 남아있는 자산, 예를 들어 시아버지 명의로 사들인 그 차 정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뜸을 들였다. 저쪽에서 계속 조정 신청을 해오네요.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안 만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자 곧바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 첫 공판이 열린 날은 3월 초였다. 서울에도 봄 기운이 살짝 비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나는 검은색 정장 투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피고석에는 성준이 앉아 있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쏙 빠져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면도를 안 해서 수염이 거뭇거뭇했으며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다. 그가 나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설날 때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눈두덩은 푹 꺼졌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 축 늘어졌다. 나를 보는 눈빛에 스치던 도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절망 같은 복잡한 감정이 들어차 있었다. 판사가 사건 개요를 낭독하고 양측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다. 성준 측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증여한 재산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3년 전 성준이 내게 빚 갚아달라고 빌던 그날 밤의 대화였다. 지영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중에 내가 다시 일어서면 이자까지 쳐서 싹 다 갚을게. 맹세해. 갚을게. 그 말 한마디가 그 돈이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증명했다. 성준 측 변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성준과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재판장에게 조정을 요청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조정실로 자리를 옮기게 했다. 조정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성준과 시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진짜 몰랐어. 성준이가 나를 속인 거야.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라. 우리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나는 눈물 흘리는 그녀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설날 아침 어머니가 제 밥그릇 쓰레기통에 처박으면서 기생충이라고 하셨죠. 기억나세요? 시어머니의 울음이 뚝 멈췄다. 그때 어머니는 진실을 모르셨죠.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되진 않아요.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아들 돈 쓴다고 생각해서 저를 하녀 취급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아니다, 그게 아니야. 맞아요. 왜 내가 말을 잘났다. 형님 시집 온 지 20년 됐는데 형님한테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새벽 5시에 깨워서 일 시키고 허리 한 번 못 펴게 부려먹고 남은 찬밥이나 먹게 하고. 형님이 돈 못 벌어와서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신 거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이제 와서 그 돈이 제가 번 돈인 걸 아니까 비는 척하시는 거잖아요. 만약 진짜 성준 씨가 돈 벌어왔으면 저한테 잘해주셨을까요? 아니요. 더 심하게 부려먹으셨겠죠? 남편 돈 쓰는 죄인이라고 더 뼈골 빠지게 부리셨겠죠? 지영아, 성준이 쉰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제발 그만해. 할 말 다 하고 갈 거야.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이성준, 나 너 사랑했어. 3년 전 내가 빌 때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도와준 거야. 근데 지난 3년 동안 넌 내 믿음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어. 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야. 제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할 용기도 없는 껍데기야. 밥상머리에서 내가 그랬지, 철없이 굴지 말라고. 그 말 내 평생 못 잊을 거야.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 제네시스 차 값만 돌려받는 걸로 퉁쳐줄게. 나머지 2억은 내가 사람 잘못 본 수업료 낸 셈 칠 테니까. 나는 조정실을 나갔다. 4월 중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산 분할은 없었다. 모든 자산이 내 명의였고 성준에게는 분할해 갈 몫이 없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제네시스는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 대금 3,500만 원이 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나머지 2억여 원은 이미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된 상태라 돌려받지 못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승소라고 했다. 보통 이혼할 때 여자 쪽이 재산 반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무님처럼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히려 받아내는 경우는 드물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다. 그날 밤 나는 여의도로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에서 와인을 땄다. 60제곱미터 남짓한 오피스텔은 혼자 살기에 차고 넘쳤다. 거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일렁이며 보석처럼 반짝였다. 나는 창가 소파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36, 이혼녀, 독신. 3년 전의 나였다면 인생 실패라고 자책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속이 후련했다. 기름 쩐내 나는 그 부엌에 다시는 안 들어가도 된다. 나를 기생충 취급하던 시어머니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거짓말쟁이 남편 뒤치다꺼리 이제 안 해도 된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친정 엄마였다. 지영아, 소식 들었다. 너 괜찮니? 응, 엄마. 나 아주 괜찮아. 집에 좀 내려와서 쉴래?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회사 일 좀 정리되면 그때 갈게. 전화를 끊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야경이 참 예뻤다. 강물은 어둠 속을 흘러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내가 어디로 흐를지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혼 후의 삶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더 이상 퇴근길이 지옥 같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면 나를 반기는 건 고요함과 깨끗한 공기뿐이었다. 밥 줘,
도와줘 징징거리는 소음이 사라진 집은 천국이었다. 주말에는 수채화 클래스에 등록했다. 매일 아침 30분씩 러닝머신을 뛰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쌓아두고 밤새 읽었다. 그렇게 성준과 시댁의 존재가 희미해질 무렵이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점심시간, 박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상무님 저기, 로비에요. 누가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시위요. 네, 상무님 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나는 잠시 멍해졌다. 창가로 가서 블라인드를 걷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성원 빌딩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심에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노파가 붉은 글씨로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강지영은 내 아들 돈 내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1년 전보다 훨씬 쪼그라든 모습이었다. 백발이 성성했고 허리는 굽어 있었다. 그녀는 칼바람을 맞으며 악을 쓰고 있었다. 32층 높이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 봐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버텼다. 상무님, 경찰 부를까요? 박 비서가 물었다. 나는 잠시 그 풍경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보안팀 시켜서 조용히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박 비서가 나갔다. 나는 계속 창밖을 주시했다. 보안 요원이 다가가 뭐라 말을 건네자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당연히 내가 보일 리 없지만 그녀는 한참 동안 까마득하게 높은 이 건물을 응시했다. 그 시선 끝에 매달린 그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까? 잠시 후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아 건물 뒤편으로 사라졌다. 붉은 글씨가 쓰인 피켓이 바람에 힘없이 펄럭였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식은 커피를 마셨다. 상무님, 인터폰으로 보안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분 돌려보냈습니다. 가시면서 상무님께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서요. 뭔데요? 미안하다고 전해달랍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인터폰을 끊었다. 미안하다. 너무 늦은 말이었다. 3년 전 나를 기생충이라 욕할 때 했어야 할 말이었다. 1년 전 법정에서 무릎 꿇을 때 몰랐다는 변명 대신 했어야 할 말이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다. 나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나중에 박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근황을 전해 들었다. 카페가 폐업하고 성주는 완전히 실업자가 되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38배 무경력, 게다가 아내 돈 횡령했다는 소문까지 도는 남자를 받아줄 회사는 없었다. 의정부 2층 양옥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그동안 펑펑 써댄 카드비들 감당하지 못한 탓이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자개장이며 가죽 소파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다가 헐갑에 팔려나갔다고 했다. 그들은 신림동의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 창문이 어른 허리춤에 달려있어 고개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쓰레기 봉투만 보이는 그런 방. 장마철이면 물이 새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그 좁은 방에 시부모와 성준, 셋이 구겨져 산다고 했다. 신우이 수민도 이혼 소송 중이었다. 남편이 2천만 원 혼수의 출처를 알게 되었고 사기 결혼이라며 난리를 쳤다는 후문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찾아가서 비웃어주지도 그렇다고 동정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살았다. 오늘도 나는 출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린다. 내 미래는 그들의 반지하와 달리 언제나 환하게 빛날 것이다.